오늘은 부산 외대 로이 알록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이 교수님을 여기서 부산 아니고 서울에서 뵙게 되니까 더욱더 기쁩니다. 제가 2019년 8월에 정년퇴직하고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예. 오늘 아침 7시에 비행기 타고 오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그 인생의 3분의 2를 한국에서 보낸 인도계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32년 동안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작년에 퇴직하고. 처음에 유학을 오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박사과정 하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 그래서 사모님 만나셔갖고 결혼도 하시고. 저는 그냥 성격이 맞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인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결혼했다는 소리 듣게 됐습니다. 국제 결혼해갖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여튼 한마디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죠. 제가 80년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손잡고 어디 다니는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좀 양쪽이 수집어하는 그런 경험뿐이었고 그때 국제 결혼했던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이야 5상 중에서 1상이 국제 결혼이니까 20% 정도가 국제 결혼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교수님은 제가 98년에 부산 가서 처음 알았던 것 같은데 몇십 년 된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을 하셨어요? 저는 부산국제교류재단에 약 4년 근무를 마쳤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 기관장으로서는 저만이 부산에서 기관장 역할을 했습니다. 허병수 시장 때 들어가셨다가 오거돈 시장 때까지 하셨군요. 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정치, 국제관계에도 관심이 있었지만은 거기 가서 도시 외교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부산에 자매 도시가 많은데 그 관계를 활발히 활용하면은 앞으로 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만 아니라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부산시가 상하이, 후쿠오카, 바르셀로나 이런 항구 도시랑 특히 관계를 많이 하고 있죠. 36개 도시하고 자매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 도시가 있고 또 우호 도시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시애틀이 있나요? 시카고하고 로스앤젤레스. 그렇죠. 제가 이제 국제 정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 국제화가 좀 덜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정도는 행정적인 거는 다 경제부시장에 맡기고 국제 마케팅하는 부산의 경제가 안 좋은데 그걸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루틴한 워크는 루틴 일은 부시장급에서 할 수 있는데 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만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하는데도 좋은 기회가 이 도시 외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도 난 그런 걸 느꼈어요. 대부분 경우에는 이 코로나 문제가 한 도시에서 터졌는데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교환하는 것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것만 아니라 부산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빠른 성장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그 경험을 그 제3세계 도시들한테 전해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 아주 좋은 점이 뭐냐면은 부산이 이렇게 발전했던 것은 지난 30-40년 내에 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제3세계 국가들한테 발전이라는 건 아주 멀다고 느껴질 때 아주 좋은 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82년에 유학을 갔는데 교수님 한국에 몇 년도 오셨죠? 1980년 3월 달에 왔습니다. 그렇지. 비슷할 때군요. 제가 82년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어반 폴리틱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도시에 대해서 정치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따로 연구하는 도시학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 뒤처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 또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한 데가 유니버시티 오브 신시내티인데요. 신시내티 이제
예술대학이 DAAP라고 디자인 아트 아키텍처 플래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DAAP라고 그러는데 그 플래닝과 있죠. 플래닝과에 정치학 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도시계획이라는 것들 사회과학적인 면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연구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새로운 것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고 하면은 사실 도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국가의 역할도 있긴 있지만은 사람의 미래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느냐고 하면 도시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람은 도시를 선택해서 가는데 이제는 도시가 사람을 선택해야 될 때도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급 인력을 도입하거나 뭐 이런 것을 했을 때 국가보다 이제 도시한테 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부산에서 한 21년 살았고 교수님도 부산에서 계속 계신데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 서울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제 강남공화국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지방 정치라든가 지방이 발전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농업이라는 건 생산성이 남기 때문에 도시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화는 지금의 문명의 그 결정적인 어떤 패턴이 돼버렸는데요. 그 미래가 그 도시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도시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모든 일을 한 도시에서 한다기보다 그 분업 비슷하게 좀 해가지고 IT 전문이라든가 그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여기는 뭐 오토모빌 중심의 어떤 도시 형성이 되고 여기는 IT 중심의 어떤 도시가 되고 그 시대적인 욕구에 따른 도시가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다 소비 도시가 돼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도시화 되더라도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군요. 코로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인도 코로나가 또 요즘 좀 지금 지난주부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70일 전의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물론 제3의 파동이 더 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지금 인도의 경우에 보면은 1차 파동이 약 작년 12월까지였는데 그 다음에 다시 올해 2월부터 다시 2차 파동이 시작됐고 이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전이 속도가. 1차 때 약 200만 명 정도 감염이 됐고 5만 명 이상이 사망되는데 2차 때는 그 숫자가 거의 2배 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인도 참사, 코로나 참사라고 할 수 있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으니까 굉장히 쉽게 변이하는 바이러스예요. 인도형 변이가 있었나요? 지금 델타 바이러스는 인도형 바이러스이고 그 알파, 베타, 델타 그런 이름을 지고 있는데 물론 그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백신은 어떻습니까? 백신 보급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2차 감염 전에는 백신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좀 안심을 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인도의 그 백신을 생산을 많이 했지만은 그걸 인도가 백신 외교를 하면서 제3세계 나라에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2차의 대비가 좀 부족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인도에는 적어도 한 번 정도 백신 맞는 그 인구가 3억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만큼이 되는데 그러나 60세 이상은 거의 2번 백신 맞았습니다. 이제는 18세부터 누구나 백신 맞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1차하고 2차 사이에 그 약 한 달 반이나 2달의 갭이 생기니까 그 사이에 혹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이 발견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인도에서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어요? 인도가 지금 사실은 백신 생산의 거의 60%가 인도가 생산할 수 있는 캐파시티를 가지고 있어요. 백신 자체 생산.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말씀 백신을 자체 생산한다는데 의학 분야, 메디컬 분야도 상당히 발전이 돼 있나요? 인도의 메디컬 분야가 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요. 그래요? 에이드스 치료제 나올 때도 약값이 약 1,000불이었을 때 인도는 그걸 떨어뜨리고 100불 선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전 세계 이러한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는 네. 의학 연구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연구소들이 네. 인도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인도가 그러니까 IT뿐만 아니라 전에는 인도는 전 세계 사무실의 역할을 했고 네. IT 서비스 프로바이더 돼가지고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전 세계 연구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인력의 생산이 네. 또 고급 인력의 그 경제적인 효율성 때문에 Fortune 500 리스트에 있는 네. 기업들이 인도의 연구소를 많이 가지고 전 있습니다. 세계의 연구소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전화선도 없었을 때 네. 그 방글로르나 이런 도시에서 그 그냥 위성에 신호를 올려가지고 네.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게 그 선진 사회에게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도 뭔가 예를 들면 안내 방송 들으면 그 안내 방송이 인도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예, 그치, 벵가루루. 벵갈로르가 네, 네. 인도의 그 실리콘 밸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한 번 가봤는데 가본 데가 벵가루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가 최근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 GDP가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양적인 면에서 세계 GDP 1위가 중국,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인도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본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일본이 3위였던 것 같은데 그 인도가 또 다른 산업은 뭐가 있나요? 소프트웨어 쪽이 네. 인도가 좀 강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하고 할 때도 한국의 테크놀로지 네. 그리고 인도의 소프트웨어 이렇게 결합된 사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하고 좀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생산하죠? 인도 내에서도 자동차 생산. 거기 인도에 한국의 삼성 비슷한 뭐 있죠? 타타그룹, 그게 대단히 큰 그룹이죠? 아주 큰 그룹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그룹입니다. 거기서 하는 거는 뭐 철강 산업으로부터 철강, 시작해가지고 네. 그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네. 지금 다타 컨설턴시 그룹 안에 하나 그 IT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아주 이름난 회사입니다. 영국의 식민지,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예.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점이 인도는 긍정적인 면도 꽤 있죠. 그러나 네. 그것이 영국 신민지를 생각해서 만드는 시설들이었는데 예를 들면 철도 그러나 또 인도가 약탈도 당하는 거 사실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인도가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에 시장만이 아니라 그 원자재를 가져갈 수 있는 땅이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인도의 살농사, 밀농사 한다기보다 강제로 목화 농사를 하게 해서 영국의 텍스타일 인더스트리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강제적으로 목화를 하게 했다. 그거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예, 목화하고 사탕수수이고 담배이고 아마 아무르트야 센 그 경제학자의 논문이 노벨 수상 받으신 분인데 그분의 논문에 1930년대 인도의 상황에 대해서 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몇백만 명이 가뭄으로 죽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경제 체제가 인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은 체제였다. 그러나 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 인도는 영국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아주 좋게 떠나보냈어요. 간디의 정책이 이 사람들이 인도의 손님이었다. 손님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뭐냐면은 영국의 경제의 6분의 1이 인도가 거의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랜드로버 이런 회사 타타 회사예요. 타타 그룹입니다. 또 영국의 무슨 선거 전후를 보면은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방문하는 나라가 인도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도의 위력이 그만큼 이제 커졌다는 걸로 알 수 있고 런던의 테임스강 위에 인도 영화제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영국에서 얼마나 높아졌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산업적으로는 크게 도움을 받은 것이 없네요. 농업으로 이렇게 목한 이렇게 바꿔버린 건 있어도. 산업화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철강 산업 어떻습니까? 철강 산업도 이 타타그룹이 이때까지는 만약에 영국이 그걸 장악하고 있었다면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는데 독립 이후로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제가 여담을 한마디 하면 그 제 지도 교수가 파리에서 좋은 음식점이 어디냐 그러면 어디 가서 뭐 드십시오 뭐
뭐 중국에서는 뭘 드십시오, 한국에서는 뭐 불고기를 드시오, 뭐 이렇게 바베큐를 드시오 이렇게 하는데 런던에 가서 뭘 먹으면 좋으냐, 좋은 음식점이 어디냐 그러면 인도 음식점이나 가보시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인도 음식점에서 취업하는 그 인구가 영국의 절강산업, 조선산업, 뭐 몇 개 산업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네. 인도라고 주는 게 좋아요? 인디아라고 주는 게 좋아요? 사실 둘 다 외국어예요. 인도 이름이 바라트라는 이름이에요. 인도 이름이 어디 말이에요? 바라트라고 하죠. 그래서 아직 이름 자체가 한자어가 아니고. 예. 이 사실은 인도라는 말이 처음에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인더스강을 두고 인더스 해가지고 하고 아랍인들이 인더스강을 힌두 해가지고 힌두스탄이라는 말을 또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인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인도에 대해서 옛날부터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예를 들면 종교 때문에 문화 때문에 불교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그 김수로 왕의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렇게 많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2010년부터 세파 Agreement,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관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가 한국의 수출 품목으로 봤을 때 7번째 나라 톱 7에 들어가고 또 한국 투자도 지금 인도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아주 긴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주 긴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면에서는 조금 그 화려하지 않다는 그런 인식이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도도 그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인도에 가면은 그 수영장 없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엄청나게 도시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인프라 쪽에서는 아직도 워낙 나라가 크니까 해야 할 일들 굉장히 많아요. 이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연결된 문제로 제가 의문시되는 것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인도 사람들 많이 사귀어보고 그런데 인도 사람들도 한국인 비슷하게 이제 에이시안 유태인이다 이런 욕을 먹게 다른 소수민족들하고 다른 유색인종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편인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인도가 많이 발전하고 뭐 수영장도 생기고 아파트마다 다 수영장이 그렇게 발전하는데 계층 사회 그거는 아직도 뿌리 깊은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인도의 그 카스트 시스템에 대해서 워낙 그 영국 식민지 이야기 많이 나와가지고 이 카스트라는 단어도 사실 인도 단어 인도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 포르투갈 말이에요. 그러나 카스트 아니라 만약에 빈부 차이를 이야기했을 때 카스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브라민 높은 계급이라고 생각하는데 브라민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빈부 차이가 현재 경제적인 문제랑 사회적인 그래서 그걸 혼돈이 돼 있는 인식이에요 지금. 인도에 지금 보면은 정치를 보든 뭐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든 국회의원, 시의원, 뭐 주의원을 보면은 50% 이상 사람이 사회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학교의 그 장학금 제도 이런 걸 봐도 그 사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굉장한 혜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고 있어요. 일단 위과 대학 누가 들어가는데 이 사회 밑에 있어서 이런 혜택을 받고 위사가 됐다고 하면 자기들도 그걸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런 자기 이름에 그런 게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 내에서 어떤 개혁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부각되고 있지 않다는 건 사실 워낙 그 나라가 크니까 하루 이틀에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캐스트 제도가 있지만 빈부격차는 그게 심하지 않다.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빈부격차가 그 심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죠. 나라가 없는데 그러나 opportunity 기회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얘기네, 이건. 비슷하게.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이 훨씬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 정책까지 인도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거나 배고파하는 그 계층은 별로 어렵습니까? 이제는 그거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년인데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네요. 사실 지금 인도의 농산물이나 이런 거는
전체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을 먹이고 살리고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인도의 농산물이 많은 다른 아프리카 같은 나라를 도와주고 있다. 인도가 그 아프리카까지의 그 관계가 네. 옛날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도 내에서도 지금 그 인도 원주민들 중에서도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있습니다. 네네. 인도가 그만큼 그 역사적으로 좀 오픈한 공간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인도가 잠재성이라든가 또 과거에도 강국이었고 앞으로 강국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선 그 인도하고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 인도네시아가 인도의 일부였습니까? 그거는 식민지 시대는 인도의 한 섬이라고 하는 유로피언들의 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인도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다르고 독립국가로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인도네시아 인도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리 이런 데 가면은 인도 문화권입니다. 네네. 산업에서 어떤 분야가 특히 강점을 갖고 있나요? 그 인도에는 지금 보시면 내가 사실 이렇게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다. 고급 인력 있는 산업이 어디냐? 네. 거기에는 인도 사람들이 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선진 사회의 그 대학이든 연구소이든 금융 기업 있는 월드뱅크이든 네. 뭐 어디 봐도 10명 중에서는 톱 5명이 인도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분야 일단 그 IT만이 아니라 네. 금융 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학교 교수들 중에서 30% 교수가 인도 사람 될 정도, 캐나다, 영국 이런 나라에서 이 고급 인력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뭐냐 그걸 좀 이해해야 돼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인도 내에 누가 30% 안에 들어간다면은 세계 어디 가도 30%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인도 사람들의 역할이 왜 중요해졌냐면 이 사람들이 인도에서 기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이나 그 박사과정에 가서 결국 준비가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인도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유럽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수술 이런 걸 받으러 인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유럽에 오래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는 8시간이나 10시간 내에 인도에 왔다가 수술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의사들이냐? 영국이나 있는 나라에서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워킹 knowledge를 가지고 인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얼간이란 쓰리 이디엇 그 영화를 보면 그런 걸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또 한마 여담을 드리면 미국에서 수학 시험을 보면 서울공대 출신은 95점 맞고 칭하대 출신은 98점 맞고 인도 출신은 100점을 맞는다 그래요. 수학 점수.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이 이제 수학을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옛날부터 인도는 수학 구구법 말고 그냥 이 수학에 대해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구구단은 그 하나의 결과일 뿐. 일단 인도 사람들이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무엇이든 하면 물음표를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인도의 교육에 아주 큰 역할을 했고 어떤 정보이든 그건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서 해보자 한번 논쟁해보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뚜렷한 아이디어보다 난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가 중요하니까 인도에 수학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나 수학, 과학 쪽에. 우리 지금 수학을 얘기했는데 저는 인도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또 하나는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 학생들한테 맨날 그럽니다. 너희들 인도 사람들 영어하는 거 못 알아듣겠지.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영어하는 걸 더 못 알아들어.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고음 불가입니다. 인토네이션 뭐 그게 액센트가 없어요. 교수님이 아까 맥신한 발음이 훨씬 저보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이지만. 그래서 인도가 영어가 제2 공용어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에는 구어라는 게 없습니다. 인도의 헌법상 18개 언어를 인정합니다. 공문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방마다 다. 그래 인도는 이유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네, 네. 이후에 다 나라들이 다른데 문화권도 다른데 언어도 다른데 그냥 하나의 그 정치 체계이죠. 네. 인도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하려면 뭐가 적어도 2개, 3개 언어를 합니다. 방송도 3 언어를 하고. 그거는 뭐 발전에 지장을 줄 수도 있겠네요. 지장보다도 그걸 한번 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인도의 고등학교 나오면은 네. 그 학생이 적어도 4-5개 언어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영어가 하나예요. 인도 사람들이 그 이야기할 때도 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4명이 모이면 언어가 5개 나와야 되고 아이디어가 5개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성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네. 인도가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뭐 컴퓨터를 일찍 배우는 게 나쁘지만 제2외국어를 많이 배우는 건 좋다 그럽니다. 언어라는 게 자기의 표현의 수단인데 네. 그걸 하지 못하면은 지금 국제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네, 알겠습니다. 타미러라는 거 있잖아요. 타미러가 이제 한국어랑 그 뭐 농사영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상당히 그 똑같은 비슷한 것이 많은. 그래서 이제 빙하기 옛날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스리랑카 쪽인가요? 독일 그 신부님이 네. 처음에 그 논문을 썼어요. 타미러하고 한국어의 유사성을 대해서. 그 다음에 물론 관심들 좀 많아서 인도의 남쪽에서 언어 문화가 동남아의 그 템플 아키텍처 그걸 봐도 사실 인도 스타일이거든요. 인도의 남쪽 스타일이에요. 제 친구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데 그 타밀 이쪽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생각하는 중국, 또 하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중국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인도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일반인의 이미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적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도하고 중국이 국경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항상 좀 업다운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금 1대1로 정책을 하면서 자기의 세력 강화를 좀 하고 있는데 독립되고 나서 약 70년 동안 인도하고 중국 국경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몇 년 전부터는 다시 부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도하고 62년에 한번 전쟁도 있었죠. 그때는 인도는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 오늘의 인도는 중국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쟁한다기보다 협상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중국 그 제품들이 인도에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무역 면에서는 그렇게 큰 장벽이 없습니다. 그러나 테크놀로지적 면에서는 약간 그 국가 안보에 위협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좀 인도에서는 좀 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의 그 신상들도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도 사람들의 이미지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도 사람들이 한국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한국에 있으면서 인도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어떤 때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인도의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인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느꼈고 그 이유가 관심도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 달라졌다는 얘기죠. 특히 지금 한국하고 단순히 파트너십이 아니라 스트래티직 파트너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또 정상들의 그 만남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한국에 2번이나 방문했고 또 이제 경제만이 아니라 외교, 안보, 문학, 교육, 과학기술까지 교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민간 외교 쪽에 포커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모디 총리가 집권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이제 7년 좀 넘었습니다. 그게 장기간 집권할 수 있는 수상은 그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내각제인가요? 내각제입니다. 내각제니까 다수당이 되면 계속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군요. 다수당도 되고 어떤 때 연합정권도 그렇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죠. 인도가 한국 전쟁에서 많이 도와줘서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엄청 우리나라가 가난했는데 이렇게 발전하는 거 보니까 인도 뭐 경제학자라든가 많이 놀라고 있는 것 같죠. 인도의 그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의 경제 성장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합니까? 그 리더십이
리더십이요. 네. 두 번째는 인도는 아주 soft state 되다 보니까 네. 약간의 hard state라는 개념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국가 중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한국이 굉장히 잘 잡았다. 그 제조업을 통해서 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은데 다 성공했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opportunity cost 있는데 그 한국의 그러한 opportunity cost의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인도에서는 좋게 평가하고 있고 또 요즘 인도에 한국 공장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장 내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유니폼 이런 거 인도에서는 없었는데 그 한국 공장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특히 삼성, LG 인도 중상층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높은 브랜드가 됐다는 얘기죠. 소품종을 다량 생산할 수 있도록 순발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을 이제 한국, 일본, 이스라엘 그런 뭐 대만 그런 잘했다는 얘기겠죠. 교수님 장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